금일 진행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의료기 유통구조 선진화 방안 국회 토론회는 공개 토론회로서 역화되어 국회 정책 영상 플랫폼 홈페이지에 정책 세미나 영상으로 게시될 예정입니다. 지금부터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님, 신장식 의원님과 한국의료기산업협회가 공동 주최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의료기 유통구조 선진화 방안 국회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한국의료기산업협회 유통구조위원회 하대관입니다. 오늘 정책 토론회는 의료기 산업 유통 분야의 합리적인 정책 수립과 유통구조 선진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의료기 산업 발전과 건강보험 재정 효율화에 기여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주관자체를 대신해 감사 인사를 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소개드릴 때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행사를 주최하신 조국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이신 김선민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이 행사를 공동 주최하시고 조국혁신당 원내 수석 부대표이신 신장식 의원님은 국회 일정상 부득이하게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오늘 행사를 주관하신 한국의료기산업협회 김영민 협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발제 및 좌장 그리고 패널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회의 발제를 맡아주신 인제대학교 경영학과 배성훈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좌장을 맡아주시는 성균관대학교 의료기산업학과 유기화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한국의료기산업협회 유통구조위원회 윤성민 부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한국의료기협동조합의 고재용 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의학신문의 오인규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법무법인 율촌의 최주엽 변호사님 참석하셨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 정책과 이면수 조사관님 나오셨습니다. 보건복지부 양호정책과 강준혁 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내빈 소개를 마치고 토론회 중간에 오시는 분들이 계시면 또 소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을 소개해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토론회를 주최하신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님께 인사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김선민 의원님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시고 공공의료 활성화와 의약품 공급 안전성 확보 등 여러 정책을 통해서 국민 건강에 이바지해 오셨습니다. 오늘 귀한 토론회장을 열어주신 김선민 의원님을 모두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아침 이른 시간 하지만 더운 이 와중에도 이렇게 토론회에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토론회 주제가 공정하고 투명한 의료기기 유통구조 선진화 방안입니다. 참 오랜 동안 한국의 건강보험 시장이 커왔습니다. 한때는 의약품의 이 규모가 현저히 커진 적도 있는데 지금 누가 뭐래도 의료기기 관련해서 시장이 매우 확대된 것을 모두 느끼실 겁니다. 지난해 시장 규모가 10조 5천억 원이었고 연평균 성장세는 7%였던 것으로 조사를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국민 건강상에도 매우 중요하고 또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산업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기의 영역이 점점 확대되고 있고 또 그 건강 국민들에게 미치는 건강의 이 영역도 매우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계신 많은 분들께서 그 국민 건강에 이바지해 오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심평원장을 할 때 의약품에 비교하면 의료기기, 치료재료 이쪽이 굉장히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양한
언어를 활용하고 다양한 백그라운드에서 성장해온 산업이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 한쪽으로 굉장히 힘들었던 것이 그 유통 구조가 불균형한 것이 매우 큰 일이었고, 그런데 참 죄송하게도 제가 심평원장을 하는 동안은 그 분야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쓰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 간접 납품 업체라고 조사를 해보면 굉장히 불균형한 구조가 마련되어 있고 이 독점 구조가 되어 있고 또 대금 지원도 매우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불공정 거래 관행이라는 것이 여러분들께서는 얼마나 힘드신지 잘 알고 있겠지만 국민 여러분들은 그 어려움을 잘 인지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라도 우리는 힘을 합쳐서 그런 불공정한 유통 구조를 선진화하고 그리고 결국 그것이 국민 건강 그리고 국가 산업에 이바지할 때라야 우리 더 좋은 미래로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회에서 저도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이 토론회에서 주시는 말씀들 잘 새기고 그리고 정책 그리고 입법으로 바꿔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깊은 감사드립니다. 네. 네, 김선민 의원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오늘 토론회를 주관한 한국의료기산업협회 김영민 협회장님께서 인사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김영민 협회장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그리고 의료기기 산업 발전을 위해 함께 애써주시는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회장 김영민입니다. 먼저 오늘 공정하고 투명한 의료기기 유통구조 선진화 방안 국회 토론회를 국회에서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님, 그리고 보건복지부와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한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나라 의료기기 산업은 지속적인 기술 혁신과 제조 역량 강화를 통해 세계가 인정하는 수준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도 정부의 신속한 지원과 정책적 뒷받침이 있었기에 우리 기업들이 진단키트와 인공호흡기 등 핵심 의료기기를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산업계와 정부가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 결과 대한민국 의료기기는 세계 무대에서 신뢰성과 우수성을 알렸으며 현재 산업 경쟁력은 세계 10위권 수준에 올라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과의 이면에는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의료기기 유통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공정 거래 관행과 구조적 문제는 중소의료기기 기업의 경영을 위협하고 나아가 건강보험 재정에도 부담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유통구조의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은 의료기기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는 동시에 환자의 안전과 국민 건강권을 지키는 초석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때처럼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와 제도적 지원이 있어야만 유통구조 개선이라는 대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국회와 정부의 관심과 지원 그리고 업계가 함께 노력할 때 우리 산업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이러한 의료기기 유통구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출발점입니다. 국회, 정부, 업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인 이 토론회를 통해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이 마련되길 바랍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는 산업을 대표하는 단체로서 의료기기 유통구조의 합리적 개편과 공정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구체화하며 정책 제안과 협업에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국민이 믿고 사용할 수 있는 의료기기, 기업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시장, 그리고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 목표를 향한 의미 있는 첫 걸음이 되길 기대합니다. 오늘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귀한 시간을 내주시어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혜민 협회장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자, 본격적인 정책 토론회 시작 전에 오늘 토론에 참석해 주신 모든 내빈 분들을 모시고 잠시 기념 촬영을 진행하겠습니다. 내빈 여러분과 발제자, 좌장, 토론자께서는 모두 앞으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정책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 공정한 의료기 유통구조 선진화를 위한 방안을 주제로 발제해 주실 인제대학교 경영학과 배성인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배성인 교수님께서는 2011년부터 현재까지 인제대학교 경영학과에 계시면서 의료 분야의 경영학적 접근에 대해 연구하고 또한 후학을 양성하고 계십니다. 학생복지처장 및 경영대학장 업무를 함께 맡고 계시며 보건복지부 산하 여러 위원회에서 다수의 자문을 맡아주고 계십니다. 그럼 교수님께 발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인제대학교 배성현 교수입니다. 먼저 오늘 뜻깊은 토론회 장을 마련해 주신 존경하는 김선민 의원님, 그리고 발제 기회를 주신 한국의료기기 산업협회 김영민 회장님과 협회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김선민 의원님은 아마 저를 기억 못하실 것 같은데 석박사 지도 교수님이 같은 분이시죠. 그래서 그 사이에 심평원장도 하시고 의원도 되시고 하셔서 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하고요. 또 의료기기 산업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의료기기법 개정안 발의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토론회는 단순한 산업적 논의를 넘어서 국민 보건의 향상과 국가 의료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매우 중대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지난 10여 년간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의료기기 유통질서 개선을 위한 각종 토론회에 발표자나 토론자 그리고 좌장으로 참석한 경험이 있습니다만 오늘은 그 의미가 조금 더 크게 다가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9월 19일에 김선민 의원님을 비롯해서 12분의 국회의원께서 오늘 토론회 주제와 관련해서 의료기기법 개정안을 발의하셨는데 그동안 업계와 학계가 제안해왔던 의료기기 유통질서 선진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새로운 단초가 마련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이 문제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발표는 먼저 이 논의가 왜 시급한지 말씀드리고 현재 국내 의료기기 유통 구조의 문제점을 짚어보겠습니다. 이어서 외국의 선진적인 GPO 사례와 비교해서 우리 제도의 개선 방향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의료기기 유통구조 선진화 방안과 입법 및 제도 개선 전략을 제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노력이 가져올 기대 효과와 함께 결론을 말씀드리면서 발표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모두에서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 의료기기 산업은 지난 2024년 기준으로 약 10조 5천억 원 규모를 기록하고 연평균 7%대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의료기기 산업은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이고 미래 국가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양적 성장 이면에는 뿌리 깊은 유통구조의 문제가 존재합니다. 지난 10년간 여러 토론회 실태조사, 언론 보도를 통해서 끊임없이 문제 제기가 있었으며 제21대 대통령 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중앙 공약에 포함되는 등 국가적 차원의 정책 과제로 부상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최근에는 관련 법안이 국회에 상정되면서 사회적 공감대가 더욱 명확해진 것 같습니다. 현재 국내 의료기기 유통구조의 가장 큰 이슈는 소위 간납업체의 불공정 행위입니다. 간납업체는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대금 결제를 지연시키고 간합을 강요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거래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불공정 거래 관행은 다품종, 소량 생산이 많고 영세한 업체 비중이 높은 의료기기 산업의 특성상 제조 및 수입업체의 경영난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영세업체들은 과도한 수수료와 장기적인 대금 결제 지연으로 인해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이것은 연구개발 투자를 위축시키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결국 혁신적인 의료기기 개발이 지체되면 의료 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비용의 증가로 인해서 국민건강보험 재정 누수까지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의 심각성에 대응할 의료기기 유통구조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국내 의료기기 유통 구조와 그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에는 약 80개에서 100개 정도의 간납업체가 활동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 업체들이 연간 약 2천억 원 이상의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는데요. 현재 간납업체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대형 전문 간납업체, 병원 설립 재단이나 특수관계인이 소유한 재단 관련 간납업체, 그리고 중소병원과 거래하는 일반 간납업체로 나뉩니다. 이 중 재단 관련 간납업체는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서 불공정 행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아 문제의 온상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국내 간납업체로 인해서 발생하는 주요 문제점들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과도한 수수료 및 할인 요구, 대금 결제 지연 문제, 간합 강요 및 책임 전가 문제, 계약서 미작성 및 일방적 조건 통보 문제 등 있습니다. 의료기기 유통 구조의 문제를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미 유통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어느 정도 확보한 의약품 분야와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의 표는 두 산업의 유통 관련 제도적 장치를 비교한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의약품 분야는 약사법을 통해서 특수관계인 거래를 금지하고 대금 결제 기한을 6개월로 명확히 규정하며 허가제를 통해 유통 주체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등 다층적인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반면 의료기기 분야는 이 모든 부분에서 규제 공백 상태에 놓여 있어서 간납업체의 불공정 행위가 만연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취약점을 안고 있습니다. 국내 간납업체의 주요 문제점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좀 중복되기도 하고 또 의료기기 업계를 대표해서 패널 토론을 해주실 윤석민 부위원장님이나 고재용 부장님, 기타 패널분들께서 자세한 상황을 생생하게 짚어주실 것 같아서 저는 자료로 대신하고 다음 슬라이드에서 국내 간납업체의 불공정 거래 사례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략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지 사례를 준비해 봤는데요. 첫 번째는 일방적 단가 계약 및 결제 지연 압박 사례입니다. 신규 간납업체가 특정 병원과 계약한 가장 낮은 단가를 기준으로 모든 공급업체의 일괄적인 계약을 강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급업체가 이의를 제기하게 되면 간납업체는 단가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개월 이상 세금 계산서 발행을 지연시키기도 합니다. 공급업체는 기존 환자와의 관계 때문에 공급을 중단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결국 간납업체가 책정한 불리한 할인율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대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 해서 업체가 경영난을 겪은 사례입니다. 경기도 용인의 한 병원이 경영 악화를 이유로 공급업체들에 대한 대금 지급을 1년 넘게 지연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표준 계약서 없이 거래를 이어왔던 업체들은 병원 측과 연락조차 두절된 상태에서 피해를 떠안아야 했고 이런 그 상황은 계약서가 없는 거래 관행의 위험성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례로는 간압이라고 하는 제도 때문에 관행 때문에 재고와 손망실 책임이 업체에게 전가된 사례입니다. 어떤 중소의료기기 업체는 여러 병원에 연간 10억 원 어치의 물품을 간압 방식으로 납품했지만 실제 3억 원 정도만 결제받을 수 있었던 경우가 있습니다. 남은 재고 2억 원을 제외한 5억 원 절반에 해당하는 물품은 분실, 파손 등으로 손실이 발생했고 병원과 간납업체는 책임을 회피하면서
납품하겠다는 회사는 많으니까 거래를 끊어도 된다라는 식으로 답변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유형의 사례는 불공정 계약서를 강요받은 사례입니다. 모 대학교 의료원 계열의 어떤 간납업체는 간납사 창고에 보관 중인 물품의 소유권이 공급자에게 있고 간납사의 고의적 훼손 외에는 손배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을 협약서에 명시했습니다. 이것은 재고 관리의 책임을 공급업체에게 명백히 떠넘기는 불공정 조항의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사례들은 현재 의료기기 유통시장이 힘의 논리에 의해 좌우되고 있으며 법적 보호장치가 미비해서 영세업체들이 불합리한 거래 관행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음을 잘 보여줍니다. 이어서 외국의 의료기기 유통구조 및 GPO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에서 구매대행 업체 Group Purchasing Organization, GPO는 1910년에 시작된 유서 깊은 제도라고 합니다. 이 다수의 의료기관 구매력을 결집해서 공급업체와의 협상력을 높이는 것을 핵심 목표로 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비용을 절감하고 구매, 물류, 재고 관리의 전문화를 통해서 병원 경영을 합리화해 왔습니다. 7, 8년 전의 데이터이긴 합니다만 미국 병원의 96에서 98%가 최소 1개 이상의 GPO를 이용하고 있고 이런 GPO 활동을 통해서 연간 341억 달러 이상의 비용을 절감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GPO를 통한 거래는 병원의 재정 건전성을 높여서 절감된 비용이 환자에게 혜택으로 돌아가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외국, 특히 미국의 GPO는 법적 규제와 투명성 의무가 엄격하게 부과됩니다. 미국의 GPO는 연방 반리베이트법에 세이프 하버라고 하는 안전지대 규정을 통해서 합법적인 운영을 보장받는 대신에 엄격한 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급업체로부터 받는 행정수수료는 통상 3%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제되고 있고 GPO는 공급업체로부터 받은 수수료 내역을 최소 1년에 한 번씩 회원 병원에게 서면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영국은 NH 산하의 NHS 서플라이 체인이라고 하는 조직이 국가적 차원에서 의료기기 구매 및 유통을 관리합니다. 이 시스템은 공급자와 병원에 별도의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고 공공 조달을 통해서 불공정 행위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장에 한국 간납업체와 외국의 GPO를 비교해 놓은 표가 있는데요. 그 차이점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한국의 간납업체는 외국의 GPO의 순기능인 구매 효율화나 전문 서비스 제공은 발휘하지 못한 채 규제 공백을 악용해서 유통구조를 왜곡시키고 사적 이익을 편취하는 기형적인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는 업계의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그 밖에 다음 슬라이드들에 이어지는 미국과 프랑스, 영국, 일본, 대만 등의 의료기기 유통구조나 유통 사례도 정리해서 자료집에 담았습니다만 구체적인 사항들은 추후에 법안이 통과되고 시행세칙을 마련하거나 제도 운영을 위한 실무 차원의 논의에서 다루면 될 듯해서 생략하고 시간 관계상 주요 특징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은 GPO의 순기능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고 영국은 국가 주도의 공공조달로 특수한 형태의 GPO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는 의료기관 주도의 GPO를 통해서 비용 절감과 병원 경영 효율화를 도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과 대만은 GPO의 역할이 좀 제한적이고요. 의료기관은 직접 공급업체와 거래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의료기기 유통구조 선진화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의료기기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의약품의 약사법에 준하는 수준으로 의료기기법을 개정하여 유통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최근 발의된 김선민 의원님과 신장식 의원님 등의 의료기기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이런 필요성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발표 자료를 제출한 시기에는 개정안이 아직 발의되지 않았었는데 여러모로 저의 제안 사항과 일치하는 내용이 많아서 흥미롭습니다. 아마 그동안 유사한 제안이 많이 반복되어 왔기 때문에 이제 업계와 학계의 의견을
두루 살펴서 법안을 잘 구성해 주신 결과인 것 같습니다. 먼저 특수관계인의 거래 제한 조항이 도입돼야 됩니다. 이번 의료기기법 개정안의 핵심은 의료기관 개설자나 그 특수관계인이 소유하거나 사실상 지배하는 간납업체와의 거래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공정 거래와 리베이터에 온상이 되는 재단 관련 간납업체 문제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의약품 분야와의 규제 형평성을 맞추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 개정안은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2촌 이내의 친족, 총 발행 주식의 50%를 초과하는 소유자 및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 등으로 명확히 정의해서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했습니다. 다만 규제를 피해서 거래가 음성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에 대한 정책적인 대비책도 마련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현재 의료기기 대금 지급 기한에 대한 규제가 없어서 최소 90일에서 최대 450일까지 대금 지급이 지연되는 현실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의료기기법 개정안의 제18조 7항은 의료기기 수령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에 연 20% 이내의 연체이자를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약 1조 2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는 영세업체의 운전자금을 다시 시장에 돌게 해서 자금 흐름을 개선하고 불공정 행위를 차단하는 효과를 가져올 겁니다. 현재 다음 장에 보시면은 권고사항에 불과한 표준계약서가 있는데요. 이 표준계약서의 사용을 법적으로 의무화해야 합니다. 의료기기법 개정안 18조 6항에 나와 있지만 이 계약서 없는 거래 관행을 근절하고 대금 지급 조건, 재고 관리 책임 소재, 분쟁 해결 절차 등 필수 항목을 명시함으로써 공급업체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법적 기반 마련과 더불어서 유통관리 시스템의 근본적인 개선도 필요합니다. 먼저 치료재료 현재의 신고제를 의약품 도매상과 같은 허가제로 전환해서 일정 수준의 시설과 인력, 자본금 기준을 갖춘 업체만이 치료재료를 유통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부실업체를 정리하고 유통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해서 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진입장벽 역할을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현재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는 의료기기 공급 내역 보고와 모니터링 업무를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나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일원화하거나 두 기관 간의 긴밀한 데이터 연동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의료기기법 개정안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 공급 내역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 건강보험 치료질의 경우에는 실거래가와 보험 청구량 그리고 보험급여비 지출에 관한 모니터링이 중요한 과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심평원으로 관리체계가 일원화된다면 보험급여 청구 내역과 실제 공급 내역을 비교 분석해서 실거래가를 관리하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의료기기와 치료재료의 상당 부분이 국민건강보험 환자에게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일종의 공공재적 성격을 가진다고 볼 때 적정 마진율에 대한 규제나 가이드라인도 설정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간납업체의 과도한 수수료율은 시장의 왜곡을 초래합니다. 미국의 3% 상한선처럼 사회적 합의를 통해 간납업체가 취할 수 있는 적정 수수료율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이것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불공정 거래 행위로 간주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입법 및 제도 개선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의료기기법 개정이나 관련 제도의 도입은 필연적으로 이해관계자의 저항에 직면할 것입니다. 지난 21대 국회에도 그랬고 과거의 10여 년간 그런 저항과 걸림돌이 있었습니다. 병원과 간납업체는 수익 감소를 이유로 강력히 반발할 수 있을 것이고 새로운 규제 도입에 따른 정부의 관리나 감독 역량을 문제 삼을 수 있고 시장의 경직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려에 대한 해결책 또한 충분히 고려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복지부, 식약처, 공정위 등 관계 부처 간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해서
행정적 효율성을 높여야 합니다. 또한 규제는 시장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것이 아니라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GPO의 순기능을 장려하는 인센티브 제도와 병행하는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합니다. 다음 장에 말씀 나와 있는 대로 의료기기법 개정과 관련해서 쟁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특수관계인 거래 제한에 대해서 특수관계인 범위에 관한 논쟁이나 공정거래법처럼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예외 조항도 필요할 수 있고 규제를 피해서 거래가 음성화되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거래 당사자 간의 힘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거래의 가능성, 그리고 시장의 자율성과 효율성, 그리고 거래의 형평성 간의 균형을 도모하는 것도 정상적인 시장의 작동을 담보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입니다. 다음 짝에 이 단계적 이행 전략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의료기기 유통구조의 선진화는 시장 질서를 바로잡는 것이기 때문에 의료기기법 개정으로 즉각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단순한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효율적인 제도 개선과 시장의 왜곡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은 단계적 이행 전략을 설계하고 추진해 나가는 것을 고려해 봐야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먼저 의료기기법 개정을 통해서 특수관계인 거래를 제한하고 대금 결제 기한을 명시하고 표준 계약서를 의무화하는 등 핵심적인 법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3년마다 유통 실태 조사를 법제화해서 객관적인 데이터 기반을 확보해야 합니다. 중기적으로는 이어서 치료재료 도매업 허가제를 도입해서 부실업체를 정리하고 공급 내역 보고와 관리 체계를 일원화해서 시장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새로운 법과 제도가 시장에 완전히 정착하도록 시스템을 통합하고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식 변화를 통해서 건전한 유통 질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합니다. 이 공정한 유통 구조의 실현은 어느 한 주체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고 모든 이해관계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이 정부는 법 개정과 유통 질서 감독, 부처 간 유기적 협력 체계를 구축해 주셔야 하고 의료기관은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를 위한 자정 노력이 필요합니다. 의료기기 제조 및 수입업체는 이런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정보 수집, 보고를 통해서 시장 감독에 협력해 주셔야 하고 특히 간납업체는 통행세 논란에서 벗어나서 물류나 재고 관리 등 의료기기 밸류 체인에서 실질적인 가치를 제공하는 전문 서비스 제공자로 새롭게 변신해야 합니다. 의료기기법 개정과 함께 제가 제안드린 제도 개선 방안들은 단순히 의료기기 산업계의 이익을 넘어 국민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첫째로 공정한 유통 질서가 확립될 것이고 영세 업체의 경영 안정에 기여하고 R&D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의료의 질 향상과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이고요. 혁신 기술에 대한 시장 출시가 빨라지고 환자들의 접근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시장 질서가 바로잡힘으로 인해서 실거래가 상환제가 원래 의도했던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한 걸음 다가감으로써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김선민 의원님과 그리고 오늘 토론회에 참여해 주신 학계와 업계, 언론계, 법조계, 규제당국 관계자 여러분, 의료기기 유통구조의 선진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현재 국내 간납업체는 해외 외국의 GPO와 달리 제도의 순기능을 잃고 구조적인 왜곡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는 영세업체의 경영난을 넘어서 국민의 건강과 국가의 미래성장 동력까지 저해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기법 개정을 통해 특수관계인 거래 제한, 대금 결제 기한 명시, 표준계약서 의무화 이런 법적 기반을 확립하고 유통관리 체계를 개선해서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런 시스템적 개선은 단기적으로는 영세업체의 경영난을 해소하고 장기적으로는 R&D 투자를 활성화해서
국내 의료기기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의료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를 통해서 국민 모두가 이롭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치권의 강력한 리더십과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진정한 협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토론회가 공정하고 투명한 의료기기 유통구조를 위한 실질적인 변화의 첫걸음이 되기를 희망하면서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배소영 교수님 좋은 강연 감사합니다. 혹시 교수님께 질의가 있으시면 한 분 정도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별도 질의가 없으시면 바로 패널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저장님과 패널 여러분께서는 말씀하실 때 앞에 있는 마이크의 버튼을 꼭 누르신 다음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토론의 좌장으로 성균관대학교 의료기기산업학과 유규하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유규하 교수님은 의료기, 의약품 등 분야의 전주기, 규제과학과 미래지향적인 헬스케어 서비스 개발 등 여러 분야를 연구하고 계십니다. 보건복지부 치료재료 전문평가위원회 위원,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 심사부 부장 등을 역임하시고 현재 성균관대학교 삼성융합의과학원 의료기기산업학과 교수로 계십니다. 이제 류기화 교수님께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국회 토론회 자장을 맡은 성균관대학교 의료기산업학과 유기하 교수입니다. 오늘 패널 주제는 아시는 바와 같이 공정하고 투명한 의료기기 유통구조 선진화 방안입니다. 오늘 패널 토론 진행 순서는 의료기기 산업계와 언론계 그리고 법무법인, 정부 대표로 참석해 주신 여러 패널분들의 의견을 각각 5분씩 청취를 하고 이후에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산업계 대표로 참석해 주신 한국의료기산업협회 유통구조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계신 윤성민 부위원장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유통구조위원회 부위원장 윤성민입니다. 앞서 배성윤 교수님이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우리 의료기기 산업은 매년 10% 가까이 성장 중인 신성장 동력 산업입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발전과 육성을 위해서는 올바른 유통구조의 선진화가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제약업계에서 유통구조의 개선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었고 이렇게 만들어진 약사법을 근거로 의료기기법 또한 약사법에 준하는 수준의 개정을 요구해 왔습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총 3건의 법안을 발의하였었는데요. 모두 법사위 계류로 임시만료 폐기되었습니다. 3가지 법안의 주요 내용은 약사법과 동등한 수준의 특수관계 거래 제한, 대금결제 기한 명시, 지연이자 지급과 표준계약서 마련, 마지막으로 공급내역 보고의 의무 전가, 금지에 대한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법안 발의를 위한 노력은 왜 계속 진행되어야 할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의료기기 간납업체들의 독점적 지위에서 오는 횡포에 의해서 업계의 피해가 발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한 병원은 한 간납업체만을 통해서만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 간납업체는 해당 병원과 거래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에 납품 과정에서 독점적, 우월적 지위를 행사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기 산업계는 간납업체의 불공정한 행위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으로 대응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한 사례를 가지고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A라는 의료기기 회사는 B라는 병원과 거래를 하려고 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제품에 대한 설명과 제품 데모, 훈련 제공 등을 통해서 의료진들을 설득하였고 드디어 사용 요청이 왔습니다. 그런데 B병원에 납품하기 위해서는 C라는 간납업체를 통해서만 거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계약서가 없습니다. 요구를 하여도 공식적인 계약서가 없이 납품 단가만 구두로 혹은 이메일로 계약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담보도 없습니다. 제품은 모두 간압으로 수술실에 먼저 각 업체에서 비치를 해놨다가 반년이든 1년이든 나중에 사용을 하게 되면 그 시점에 계산서를 발행해 준다고 합니다. 그동안의 제품 유실이나 품질 관리도 모두 A 회사의 책임이라고 합니다. 보관 및 관리가 잘못된 제품이 환자에게 잘못 사용될까 봐 무섭기까지 합니다. 너무 불합리하다고 느껴지지만 그동안 투자한 시간과 돈이 아까워서 빠르게 계약을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C 간납업체는 10%의 할인율을 요구합니다. 대금 결제 기한은 1년이라고 합니다. 명분은 정보 이용료, 물류 재고 운영 관리 비용, 그리고 창고 사용료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는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A 회사가 모든 유통 물류 재고 관리 서비스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재고에 대한 손망 유실들 모든 책임은 A사에 있다고 합니다. 너무 불합리하니까 7%로 낮춰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하지만 그리고 또한 제약업계는 약사법에 근거해서 대금 결제 기한이 6개월 이내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간납업체는 6개월로 낮추면 15%는 받아야 할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실갱이를 하는 동안에 수술실에서 긴급 수술 요청이 왔습니다. 제품을 일단 공급해달라고 합니다. 빨리 안 가지고 오면 제품 사용은 없던 일로 하겠다고 합니다.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될 것 같아 일단 제품을 공급합니다. 몇 달이 흘렀습니다. C 간납업체는 본인들 조건으로 계약을 할 때까지는 계산서 발행은 없을 거라고 합니다. 벌써 3개월이 지났고 10개의 제품이 사용되었습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10%의 1년이라는 조건에 계약을 해버립니다. 근데 반년 뒤에 갑자기 대금 결제 기한을 1년 3개월로 연장한다는 통보를 받습니다. 이유는 병원의 경영난 때문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 어느 병원의 부도 사태에 대한 뉴스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면서 A사는 계약서도 없고 담보도 없어서 돈을 한 푼도 못 받게 될까 봐 무섭기까지 합니다. 이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갖게 되는 생각은 무엇일까요? 참 불합리하다, 그리고 불공정하다일 것입니다. 작년에 우리가 위메프 사태 때 대금 결제 기한에 대해서 많은 뉴스가 터져 나왔습니다. 위메프가 70일로 대금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피해 업체가 국민청원을 올렸다고 합니다.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바로는 네이버는 3일 이내 결제인데 왜 위메프는 70일이냐고, 이것 때문에 문제가 커진 것 같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건강보험공단은 보험 청구 후에 병원에 40일 이내에 지급을 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1년 후에 받고 있을까요? 또한 작년 올림픽 시즌에 사격협회회장의 사임 관련 뉴스가 있었습니다. 사격협회회장이 운영하는 모 병원에 임금체불 관련해서 고용노동부의 조사를 받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노동계약이 되어 있는 직원들의 임금이 체불되었을 정도라면 계약서도 없고 담보도 없는 많은 공급업체들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의료기기 산업협회는 지금까지 이 불공정한 관행의 개선과 유통구조의 선진화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개선 방안을 이야기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국회 의료기기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 제2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감사하게도 저희 김선민 국회의원님께서 발의를 해주셨습니다. 이 법안에는 표준계약서 의무화, 그리고 대금 결제기한 명시 및 지연이율, 지급 항목 신설, 그리고 실태조사의 제도화 등에 대한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공정위의 간납업체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직권조사 실시를 제안합니다. 이를 통해서 표준계약 체결을 의무화하고 담보 설정 및 간납업체의 독점적 이점 방지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면 합니다. 이러한 개선들을 통해서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를 막고 업계의 불합리한 비용을 제거해서 더 많은 연구개발을 통해 국민 건강에 기여를 하고 더 큰 산업 발전을 이루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불공정한 거래 관행 개선이 혁신의 시작입니다. 의료기기 산업의 공정한 유통구조 확립은 국민 건강과 산업 발전의 필수 조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2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윤성민 부위원장님은 의료기기 간납제도의 문제점을 사례 중심으로 언급해 주셨고, 또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제도적으로 추진해야 될 과제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히 타 산업군과의 비교 부분이 매우 인상적이었다고 말씀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산업계 대표로 참석해 주신 고재용 한국의료기기 협동조합 부장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의료기기 협동조합 고재용 부장입니다. 저희 조합은 의료기기 제조기업 대표 단체로서 제조하는 기업들의 회원사를 지원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산업계에서 공정한 유통 구조에 대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것은 지금 현 상황이
이 유통 구조가 불공정한 상황이라는 것을 반증하기도 합니다. 시장이 불공정한 대표적인 산업군이고 특수한 조건들, 그리고 특수한 거래 이해관계자들이 있다는 뜻입니다. 앞서 윤석민 부위원장님께서 많은 사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불공정한 사례가 우리 업계에 얼마나 큰 영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의료기기 기업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2024년 기준 제조기업이 4,346개, 그리고 수입업이 3,058개사입니다. 총 7,400개사가 의료기기 유통에 주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업들의 비중을 보았을 때에 제조기업 기준으로 1억 미만은 약 58%, 그리고 10억 미만이 81%를 해당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기 소기업 기준은 3년 매출 평균이 80억 이하인 기업을 소기업이라고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그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약 94%가 소기업에 해당됩니다. 수입업의 경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입업의 경우에는 약 87%가 100만 달러 이하의 기업입니다. 그만큼 의료기기 산업은 중소기업 중심으로 되어 있고 기업들의 규모가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기업들이 규모가 크지 않은 상황에서 앞서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불공정한 사례들이 더욱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산업협회에서 조사하여서 발표한 유통 관련 제도 개선 조사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들이 경험한 불공정한 유통 구조는 첫 번째로 대금 결제 기한의 임의 연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정 서비스 사용료 강요. 그리고 세 번째로 과도한 간납 할인율을 요구한다라는 순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대금 결제 기한은 코로나와 의정 사태를 비롯하여서 많은 사건들로 인하여서 더욱더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정 서비스 사용료에 같은 경우에는 물류비, 재고 관리비 등에 대한 요구들로 중간에 간납업체들이 이익을 편취하고 있고, 특히 과도한 간납 할인율의 경우에는 치료 재료의 경우 실거래 상한 금액이 있습니다. 이 상한 금액을 간납사가 차액에 대한 이익을 취하기 위한 아주 쉬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이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워낙 이 구조 상황이 불공정하고 또 기울어진 시장의 구조이기 때문에 기업들은 어쩔 수 없이 이런 요구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제조기업들은 그리고 수익기업들은 여전히 소기업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 유통 구조에서 불공정한 상황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을 때는 기업들이 경영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유통 구조에 대한 현황을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또 우리 산업계 그리고 정부 협력 체계가 잘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대형 또 재단 간납 업체들의 이런 불공정한 사례들이 요즘 증가하고 있는 일반 간납사에게도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일반 간납사들이 시장의 유통의 점유율을 더욱더 확대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이 법적인 근거 마련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저희 산업계에서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법적 근거뿐만 아니라 향후에 모니터링이 강화되어서 공정한 유통 거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재용 부장님께서는 의료기기 산업구조의 특성과 공정한 유통거래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히 중소기업 대부분은 이미 유통구조 개선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고, 또한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현황조사가 꼭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현재 간납업체들의 이 문제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언론계에서 참석해 주신 오인규 의학신문 기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와중에도 국회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의원님과 내외 관계자 여러분, 저는 의료기기 산업 현장을 취재하고 있는 의학신문 오인규 기자입니다. 오늘 저는 대한민국 의료기기 산업의 화려한 성장 뒤에 가려진 골만 터지기 직전의 상처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간담업체 의료기기 구매 대행 업체는 본래 유통 효율화를 위해 등장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간담업체는 실체 없는 유령과 같다고 느껴집니다. 이들은 실제 재고 관리, 행정 업무 간소화, 공급 안전성 확보 등 유통의 핵심적인 책임은 일절지지 않으면서 정보 이용료, 물류비, 가격 할인이나 명목으로 연간 막대한 통행세를 걷어가고 있습니다. 지방 모 병원이 결제를 2년 이후에 해준다는 얘기, 의료 AI 기업을 대상으로 창고 보관료를 받는다는 얘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요새 군복무도 2년이 안 되는데 혁신 의료기기 개발을 위해 R&D에 쏟아부어야 할 돈이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는 중간 단계에서 증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 모든 과정이 계약서 한 장 없이 담보 하나 없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매우 많다는 점입니다. 의료협회가 2021년 진행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업체의 절반 이상이 간담업체와 서면 계약 없이 제품을 공급하고 84%는 대금을 받지 않는 경우를 대비한 최소한의 담보조차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것이 21세기 자유시장 경제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공정한 거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선납 있고 간합이라는 관행은 이 기울어진 운동장의 현실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의료기 업체들은 병원의 창고지기가 되어 위험을 모두 떠안은 채 제품을 쌓아둡니다. 제품이 사라지거나 훼손돼도 그 손해는 온전히 공급사의 몫입니다. 만일 화재가 나거나 의료사고가 나면 어떻게 될까요? 힘없는 공급자들이 마주친 절망적 현실입니다. 최근 글로벌 선두 의료기 업체 M사라고 하겠습니다. 자체 온라인 구매 플랫폼을 한국 시장에 이달 초 런칭한다고 밝혔습니다. 디지털 경험을 더해 새로운 가능성을 연다고 합니다. 저는 일견 탈간납 업체를 위한 움직임으로 느껴집니다. 하지만 영세라는 단어로 상징되는 국내 대다수 의료기기 업체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방식일 겁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이 문제는 단순한 몇몇 기업의 손실 문제가 아닙니다. 불공정한 유통 구조는 혁신 기업의 R&D 의지를 꺾고 중소기업의 성장을 가로막습니다. 결국 그 피해는 더 좋은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국민 모두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이제 행동에 나서야 될 때입니다. 업계가 원하는 것은 선십성 배려가 아닙니다. 공정한 운동장에서 마음껏 뛸 수 있는 기회입니다. 골마버리 환부를 도려낸다는 심정으로 간납업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K의료기기의 미래는 보장할 수 없을 것입니다. 부디 오늘 이 자리가 구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 변화를 만드는 첫걸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인규 기자님께서는 간납업체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말씀하신 대로 구두 계약이나 담보 없이 통행세를 받는다든지 창고 보관료를 부과해서 상당히 공급사들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 말씀을 해주셨고 따라서 이런 제반 문제를 살펴볼 때 이 간납업체 문제가 이제 고질병 차원을 넘어서 불치병에 비유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료기기 업계가 원하는 공정한 경쟁을 위한 합리적인 대책이 꼭 필요하다는 의견을 함께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법무법인 율촌의 최주엽 변호사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율촌의 최주엽 변호사입니다. 제가 사실은 자료에 제 소개 자료를 듣는 바람에 이게 높은 변호사들 버릇입니다. 예,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원래 저는 이제 그 의료기기 산업협회 윤리위원회에서 부위원장을 거의 한 10년 정도 하고 있는데 부위원장 하면서 제일 처음에 했던 큰 행사 중에 큰 이벤트 중에 하나가 사실은 간납과 관련된 그런 행사가 키메스에서 한 9년 정도 전에 있었는데 아직까지 사실 이제 이 문제가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는 사실은 이제 윤리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보다는 그 법조계에서 나온 변호사 입장에서 기존에 있던 약사법 관련 조항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그리고 또 사실 제가 이 자료를 작성한 게 8월 20일, 21일 무렵인데 굉장히 운 좋게 이제 김수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8월 19일자 의료기기 법안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도 좀 담았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좀 객관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약사법에 이미 들어와 있던 조항 2개를 먼저 살피겠습니다. 좀 더 간단한 약사법상 대금 결제 기한 관련 조항을 좀 살펴보면요. 이 조항은 이미 2015년 말 개정해서 도입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조항은 사실은 이제 의약품 도매상하고 의약품 공급업자 내지는 의약품 품목허가권자하고 관계에서 나온 내용은 아니고 사실 병원하고 의약품 도매상 내지는 이제 의약품 품목허가권자의 관계, 결제 관계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주체가 일단 약국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약품 공급자에게 의약품 거래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의약품을 수령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대금을 지급해야 된다. 다만 이제 예외적인 걸 해서 거래 규모에 따라 가지고 6개월보다 더 긴 기간을 인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긴 한데 이 조항이 사실은 이제 약사법 제47조에 의약품 등의 판매 질서라는 조항 안에 들어가 있는데 약사법은 사실은 그 유통 질서나 판매 질서에 대한 조항이 굉장히 간명합니다. 47조에 다 있고 47조 이하에서 이제 지출 보고서에 대한 조항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의료기기법은 사실은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제조업자에 대해서 판매, 유통 질서에 대한 그 의무를 지우고 그 조항을 수입업자에 대해서 준용을 하고 그리고 또 판매 임대업자가 유사한 조항을 두고 그다음에 이제 판촉 영업자에 대해서도 조항이 들어가고 해서 굉장히 복잡해서 사실은 아주 쉽게 도입할 수는 없는데 일단 약사법상 대금 결제 기한 조항이 2015년 말 개정해서 도입이 됐는데 아직까지 의료기기법에 유사한 조항이 도입되지 않은 건 상당히 참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병원과 우리 그 뭐 의약품 도매상이나 우리 의료기기 그 판매업자 사이의 관계가 다르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의약품에 대해서는 이제 이런 결제 기한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면서 의료기기에 대해서 결제 기한에 대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 건 문제라고 생각하고 물론 이제 의료기기는 좀 복잡합니다. 무슨 급여, 비급여뿐만 있는 게 아니라 장비도 있고 무슨 의료 연구도 있고 이래서 단순화시킬 수 없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정신은 관철이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도입되지 않은 부분은 굉장히 문제로 생각하고요. 두 번째 이제 약사법상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제한 조항을 보면 이거는 이제 2011년 6월 개정해서 도입이 됐습니다. 특히 이제 이 규정은 거래 대금 제한보다 대금 결제 제한 규정보다 오히려 더 도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도입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좀 더 사실은 설명하기 힘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의료기기가 의약품과 달라서 대금 결제 기한은 일의적으로 규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특수관계에 대한 거래 제한은 다를 바가 없는데 이게 들어오지 않은 부분은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이제 의원님께서 이 동일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해 주셔가지고 이게 꼭 통과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의약품 도매상하고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약국 개설자인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이나 또는 약국 아니면 또 이제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약국 개설자와 그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이 의약품 도매상인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 또는 약국 그래서 이제 특수관계자끼리 의약품 도매상 의료기관 약국으로 거래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건 의약품 도매상이 개인이면 2002년의 친족인데 친족은 이 민법 제767조의 친족을 이야기해서 혈족, 배우자, 인척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 형제, 자매뿐만 아니라 당연히 배우자 포함되고 뭐 장인, 장모, 뭐 차남, 뭐 그 시동생 이런 사람 다 포함되겠죠. 그리고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임원 및 그의 2002년의 친족 내지는 의약품 도매상이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을 때 뭐 약국 개설자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지배하는 것도 뒤에 규정에서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50% 초과해서 지분을 가지고 있는 법인에 대해서도 특수관계에도 인정을 하고 있고 그 외에 굉장히 광범위하게 그 약사법 47조 제7항 1호 가목에서 암목 사이에 굉장히 광범위하게 특수관계인 조항을 제한을 하고 있고 이 특수관계인 조항이 있음으로 해서 이제 어떤 함의가 있는지 제가 마지막에 뭐 간단히 조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약사법에는 이 두 가지가 있고 이번에 의료기기법 개정 법률안에는 사실은 이 두 가지가 다 들어오고 거기에다 이제 하나가 더 추가가 됐죠. 이건 사실은 이제 약간 용어를 정리를 할 필요는 있는데 표준계약서에 대한 조항이 들어오긴 했습니다만 표준계약서 자체를 의무화시키는 건 아니고 서면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표준계약서 사용을 권장할 수 있도록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런 체계가 지극히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고 이거는 사실은 이제 우리 의료기기법만 있는 건 아니고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도 동일한 체계로 서면계약 작성 의무를 부과를 하고 그 해당 기관장이 표준계약서를 작성해서 그 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할 수 있는 형태로 들어와 있습니다. 저희도 사실 의료기기법 개정안에도 이 방식이 저는 뭐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약간 내용을 조금 보면 그 우리는 중요한 게 사실은 의료기관하고 그 판매업자 사이에 계약서를 작성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 못지않게 더 중요한 게 이제 간납업체하고 그 우리 의료기기 공급업자들하고 이제 사이에 계약서를 작성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 조항들을 그 의료기기법 제18조 6항에서 개정안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특수관계 거래 제한 조항은 동일하니까 사실 제가 다시 설명하지 않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거래대금 제한 조항이 조금 복잡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이게 이제
18조 제 7항부터 9항 사이에 들어와 있는데 8항, 9항은 사실은 이제 동일한 내용이라서 7항만 좀 보시면 되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의료기기를 판매하거나 임대하는 경우 그 거래대금은 의료기기를 수령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죠. 사실 누가 지급해야 되는지 주체가 들어가 있지는 않은데 근데 뒤에 8항을 보거나 아니면 상식적으로 해석했을 때 의료기기를 구매하거나 임차한 자가 지급을 해야 된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간납업체가 우리 그 의료기기 업체들에도 이 기간 내에 거래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사실은 뭐 아까도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지만 간납업체의 병원이 제때 대금을 지급함에도 불구하고 간납업체가 의료기기 업체에 지급을 하지 않으면 사실은 그런 조항은 무의미하기 때문에 사실 저희 의료기기법 같은 경우는 의료기관이 간납업체나 뭐 대리점에 지급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간납이나 다른 뭐 대리점이 의료기기 업체에도 제때 거래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는 건 지극히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2023년 지출보고서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서 제가 그냥 간단히 말씀만 드리면 여기 의약품하고 의료기기, 도매업자하고 판촉영업자 숫자를 한번 보시면 의약품 도매업자 숫자보다 의료기기 판매업자 숫자가 오히려 좀 많습니다. 그리고 규모를 보더라도 11인 이상, 뭐 6에서 10인, 중소 규모 이상의 중대형 규모의 업체들 숫자도 의료기기가 훨씬 더 많죠. 다만 의약품은 판촉영업자, 소위 말하는 CSO 엄청나게 많죠. 근데 의료기기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차이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밑에 이제 실제로 경제적 이익, 그 의료기관이나 뭐 의료인들에게 제공된 경제적 이익의 양에 대해서, 금액에 대해서 밑에 제가 한번 그 표로 정리해 봤는데 의약품 같은 경우 2023년에 지출 보고서 작성 대상인 경제적 이익이 제공된 게 7,200억 정도 되고 의료기기는 930억입니다. 그러면 의약품이 의료기기보다 7.8배 정도 되고요. 그런데 재밌는 건 학술대회 참가 지원 같은 경우는 의약품보다 의료기기가 오히려 더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임상시험은 당연히 비교도 되지 않게 의약품이 많았는데 근데 제품 설명회를 보면 제품 설명회가 의약품 같은 경우는 약 2,050억, 2,054억. 근데 의료기기는 270억 정도로 7.58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물론 이제 의약품 공급업자하고 의료기기 판매업자나 아니면 뭐 제조 수입업자 규모 차이도 있겠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제품 설명회는 뭐 제품을 설명하기도 하지만 사실상 이제 식음료 제공하는 제품 설명회에 여기서 이제 굉장히 이익이 가는 거니까 영업 활동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의료기기와 의약품의 영업 활동 차이가 과연 이렇게 7.58배만큼 클 것인가? 라는 점을 좀 생각해 보면 이 특수관계인 조항이 의료기기 법에도 시급히 도입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사항을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저 이례적으로 말씀 안 드리지만 이런 측면도 있다는 정도 짚어드리고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주엽 변호사님은 우리 김선민 의원님께서 지난 19일 날 대표 발의하신 의료기기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해서 약사법과 비교하셔서 법 개정에 대한 필요사항들인 주요사항, 대금결제 기한 조항, 그리고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제한 조항, 그리고 표준계약서 작성 권장 조항들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이 개정 법률안이 빨리 통과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빨리 유통질서가 개선되기를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이면수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정책과 조사관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 시장감시정책과 이면수 조사관입니다. 먼저 오늘 이 자리와 같은 논의회장을 마련해 주신 국회 김선민 의원님과 신장식 의원님 그리고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및 관련 전문가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위원회는 국내 시장에서 경쟁을 촉진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 제도를 운용하고 있고 해당 법률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조사, 시정 등의 역할도 같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간납회사를 통한 국내 의료기기 유통구조에서 계약서 미작성, 대금결제 지연, 간합 등과 같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점은 저희 위원회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의료기기 산업 발전과 국민보건 향상 등을 위해서는 의료기기 유통시장에서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데 깊이 공감합니다. 의료기기 산업계의 열띤 노력으로 유통구조 개선 논의가 확장되고 있고 그 논의 과정에서 오늘 배성윤 교수님이 발표하신 바와 같이
특수관계인 거래 제한, 대금 결제 기한 법제화 및 표준계약서 사용 의무 등 의료기기 제조 공급 회사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방안이 여러 가지 제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전 20대 및 21대 국회에서도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기기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이에 대하여 이해관계자들이 반대 의견을 제기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의료기기 유통 구조 개선안을 안정적으로 도입 시행하기 위하여 이해관계자 간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의료기관 단체들이 특수관계인 거래 제한에 대하여 계약 자유의 원칙 침해 우려 등을 제기한 바 있었고, 대금 결제 기한 법제화에 대해서는 의료기기의 높은 가격으로 인하여 당사자의 자율적인 의사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 등을 제기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해관계자 간 협의 등이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유통구조 개선안이 시행될 경우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간납회사 및 의료기관이 관련 규제를 회피하고자 기존보다 더욱 음성적인 방식으로 의료기기를 거래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에 따라 의료기기 산업계와 의료기관 간 유통구조 개선안 협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료기기 거래 현황 및 불공정 거래 경험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유통구조 개선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대해 나가는 것도 의미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울러 합리적인 거래 조건을 규정한 표준계약서를 보급하는 방안 또한 공정한 거래 환경의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이러한 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게 될 경우 의료기기 유통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표준계약서에 어떤 거래 조건을 포함할지 등에 대하여 추가적인 논의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의료기기법 개정에 따라 의료기기 거래에 관한 표준계약서 재개정 논의가 진행될 때 저희 위원회도 그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하여 합리적인 조건의 표준계약서가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나누어진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앞으로 더 발전된 정책적 논의가 이어지기를 기대하며 의료기기 유통시장에서 공정한 거래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 등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공정위에서는 그 의료기기 분야에서도 이 유통 구조에 대한 제도적 개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고, 또한 그 여러 가지 불공정 거래 관행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 제도와 규제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고 공정위에서 충분히 역할을 하시겠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강준혁 보건복지부 양무정책과장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보건복지부 양무정책과 강준혁 과장입니다. 반갑습니다. 그 양무정책과라고 해서 이제 의약품만 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의료기기도 일부 의료기기법상의 판매질서 관련해서 업무는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유통구조 선진화를 위한 정책 방향은 저는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제 첫 번째는 우선은 지금 많은 관계자분들이 약사법과 의료기기법을 좀 비교를 해주셨는데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의료기기 쪽에서 이제 판매 질서를 규율하는 내용은 좀 많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주로 이제 안전 관련 쪽으로 많이 내용이 돼 있고요. 다만 이제 약사법 같은 경우는 이제 판매 질서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이제 정부가 업무를 할 수 있는 이제 법적 기반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이런 규제가 들어오면 이제 규제를 받는 당사자들에게도 규제 수능 비용이 발생하지만 이제 정부 차원에서도 상당한 이제 부담이 발생해서 이제 그런 법적 근거를 가지고 충분한 인력과 좀 자원이 좀 확보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얼마 전에 이제 김선민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이제 의료기기법 개정 발의안이 나왔으니 그걸 가지고 이제 국회 차원에서 잘 논의해 주시면 그걸 가지고 정부가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교수님께서도 이제 얘기를 하셨지만 한 10년을 두고 이제 장기적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공감을 합니다. 이게 이제 많은 이제 문제점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이걸 한꺼번에 다 해결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저는 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이미 이제 이해관계 있는 뭐 간납업체든 의료기관의 이쪽에서의 어떤 저항도 있기 때문에 서로 이제 충분히 합의할 수 있는 수준에서부터 시작해서 단계적으로 나아가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실태 조사를 하면서 이제 현황 이론이 개선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도 형성하면서 이렇게 단계적으로 나갈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례로 이제 약사법에서도 이제 특수관계에 대한 거래를 저희가 제한을 하고 있지만 이게 언제나 보면 약간 창과 방패의 싸움인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서부지검에서도 이제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그 특수관계의 제한을 또 교묘하게 피해서 나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법적 기반이 마련되더라도 계속 이제 지속적인 보완이 필요하고 이해관계자에 대한 설득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부처 간의 좀 협업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판매업자 같은 경우는 현재 그 식약처에서 신고 수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뭐 약사법 같은 경우는 도매상은 저희가 이제 허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판매업자 간에 이제 거래 금지 조항이 들어오면 그 식약처와도 좀 유기적 협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표준계약서 작성 관련해서는 또 이제 공정위에서 전문적으로 많이 하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또 공정위와도 좀 긴밀히 협력하면서 뭐 식약처, 공정위, 이제 복지부가 좀 긴밀히 협력하면서 앞으로 좀 업무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야기 주신 거 이제 많이 잘 들었고요. 주로 이제 그동안 이제 의료기기도 저희가 업무 소관이긴 한데 상대적으로 좀 많이 소홀했다는 걸 좀 많이 아쉽게 생각하고 오늘 나온 이야기를 바탕으로 업무에 많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감사합니다. 복지부에서는 관련 정부 부처들의 이런 관련 이 유통질서 확립에 대한 정부들의 부처들의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고 특히 이제 법적 근거 마련은 꼭 필요하다라는 말씀도 같이 해주셨습니다. 산업의 성장을 저해하지도 않으면서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하기 위한 정책적 균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모든 패널분들의 발언 내용을 다 잘 들어보았습니다. 관련해서 제가 먼저 몇 가지 질문들을 패널분들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성민 부위원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커머스 업계가 판매대금 결제를 약 3에서 60일 이내에 처리하는 시스템을 도입을 했습니다. 반면에 의료기기 산업은 여전히 평균 90일 이상 결제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인데 의료기기 산업계가 이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고 또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네, 저는 그 작년에 그 위메프 사태를 좀 지켜보면서 사실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그 상대적인 박탈감과 허탈함이 좀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그 네이버는 3일 이내에 결제를 한다는 그 이야기를 보면서 의료기기 업계는 90일이라도 지켜달라고 지금 하소연을 하는 이 상황이 조금 잘 이해가 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업계마다 사실 적정한 수준의 그 대금 결제 기일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사실 현재 아무런 이제 표준 계약서도 없고 법도 없고 이 기준도 없는 이 그 운영 행태는 사실상 그 불공정 행위를 묵인하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그 표준 계약서의 그 의무화 그리고 대금 결제 기한이 명시된 형태의 입법을 통해서 반드시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의견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정부 대표로 오신 임현수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의료기기 간납제도 문제에 대해서 이 공정거래위원회 차원에서는 이거를 불공정 행위로 관행으로 보시는지 또한 향후 어떤 방식으로 제도적 접근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그 말씀 주신 것처럼 뭐 결제 지연이나 간합 같은 문제로 인해서 산업계가 겪고 계시는 고충분은 저희도 이제 당연히 안타깝게 생각되지만 일단 저희가 23년에 조사 정책 기능이 분리된 조직 개편에 따라서 일단 정책 부서인 저희 시장감시정책과에서 불공정성을 뭐 직접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가 않고요. 다만 좀 경험칙상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공정거래법에서 말하는 불공정 거래 행위에 해당한지 여부도 구체적인 사실관계랑 그 각 금지 행위에 해당하는 위법성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고려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현재 이게 다 뭐 불공정하다고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질문 주신 어떤 방식의 이제 제도적 접근이 이제 바람직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그 여러 방식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해관계자나 전문가 그리고 정부 부처 등으로 이제 구성된 민관 협의체를 통해서 유통구조 개선안에 대해서 논의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요. 그리고 이제 모두 발언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태조사를 통해서 구체적인 거래 관행을 파악해 나가는 것도 유의미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의견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언론계에서 참석하신 오인규 기자님께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납업체 문제가 의료기기 산업계에서는 오랫동안 제기되어 왔습니다. 거의 지난 10년 동안 제기되어 왔는데 여전히 개선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언론계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사회적으로도 공론화하기 위해서 어떤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저는 간납업체 문제가 더 이상 특정 업체 하소연에 머물러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국민의 건강권과 직결된 의료 시스템의 투명성 문제이고 우리가 낸 건강보험료 올바르게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감시의 문제입니다. 저는 먼저 문제의 본질을 국민의 문제로 재정의하며 공론화 방향을 제안합니다. 지금까지 간납업체 문제는 공급사와 병원 간의 거래 관행 문제로만 비춰졌습니다. 즉 이제부터라도 정부, 시민사회 그리고 언론은 이 문제를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불공정 그리고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를 야기하는 구조적 모순을 규정하고 공론을 이끌어야 합니다. 또한 정부와 국회의 실효성 있는 감시와 제도 개선을 촉구합니다. 언론은 피해 기업의 목소리를 담아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변화는 제도의 뒷받침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더불어 이 문제는 의료기기 업체 생존성을 넘어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환자의 권리와 맞닿아 있습니다. 환자 전체도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제기하면서 공론화의 한 축을 담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량한 의료인들을 위한 명예를 위해서라도 병원의 불합리한 관행은 반드시 개선돼야 됩니다. 의료계 내부에서도 투명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한 자성의 목소리를 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언론은 이러한 용기 있는 목소리 비중 있게 다룰 것입니다. 끝으로 오늘 토론 한 축을 이루고 있는 국내 의료기 대표 단체인 의료기협회에도 하고 싶은 말은 많습니다. 과거 2011년 제약협회는 장충체육관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약가이나 반대를 주장하며 주최 측 추산 일반 여명에 모여 걸기대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심각한 매출 손실로 연구개발 활동이 위축되고 대규모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이유였습니다. 근데 제 생각으로 의료기협회가 이런 결기 있는 행동을 보여준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제 기억으로 근 10년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작게는 캠페인부터 릴레이 캠페인부터 필요하다면 가두행진, 단체 행동을 불사하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김영민 협회장님, 김한 협회 유통구조위원장님 다 계시지만 필요하다면 삭발도 하시고 건강이 유지되는 선에서 단식도 좀 하시면서 이슈 파이팅을 해야지 언론의 관심이 조금이라도 돌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속해 있는 의료기기 산업 전문기자단을 포함해 언론은 의료기기 업계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의제를 설정하고 다양한 주제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에 힘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나리오에는 없었지만 김영민 회장님 이거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십니까? 의료기기 협회 차원의 대책이나 이런 거 한번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할까요? 그러니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고 지금 이건 현 상황이고 특히 김선민 의원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이게 이제 수면 위로 나와서 그 동안에는 사실 어느 병원이나 또 업체가 개인적으로 나설 수 없었습니다. 꼭 이거 얘기를 하면은 불이익을 100% 당했고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없던 상황이고 의원님이 이렇게 나서 주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이제 진짜 아까 출발점으로 해가지고 오인규 기자님 말씀하신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방안을 정말 할 수 있게끔 정부가 나서 주시지 않으면은 정말 어렵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회장님. 다음은 법조계에서 참석하신 최주엽 변호사님께 질의 드려보겠습니다. 의료기기 산업계에서는 표준거래계약서 마련하고 의료기기법 개정이 매우 시급하다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로서 이러한 제도적 개선이 실제 현장에서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들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핵심 요소인지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실 아까 전에 제가 그 약사법 관련 규정들을 설명드리면서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은 이제 김선민 의원님 법안은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 의료기기 업계의 의견을 굉장히 많이 경청을 하신 법안인데 분명히 이제 이 법안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상대방 다른 측에 그 반론도 있을 겁니다. 아까 전에 이제 이면수 조사님 말씀하셨지만 당장 대금 결제 기한만 하더라도 고가 의료 장비에 대해서 6개월 이내로 어떻게 하냐. 사실 MRI 같은 거 이제 몇십억짜리도 있고 한데 물론 리스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판매 어떤 할부 거래 어떻게 될 수 있겠지만 그걸 이리적으로 하기 쉽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연히 이제 다양한 논의들이 들어올 것인데 조금 사실은 이제 그 법안 이 통과될 때까지 실이 걸린다고 하더라도 그
반드시 이제 포함해야 될 부분, 객관적으로 사실 이제 그 양측의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은 포함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법안에 대해서도 이제 쉬운 부분과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제 특수관계인에 관련된 조항 같으면 상대적으로 좀 쉬운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계약서 그 사용을 의무화하는 거, 서면계약서, 그것도 사실은 이제 서면계약서를 교부하지 않는 게 이상하죠. 사실은 이제 뭐 판매자뿐만 아니라 구매자 입장에서도 돈 받으려면 계약서 있어야 되는데 없는 게 잘 이해가 안 되고, 사실 이거는 이제 약간 그 간납업체만의 문제는 아니고 의료계 쪽의 전반적인 이슈인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은 뭐 변호사니까 뭐 의료기기 업체들을 대리해서 그 의료기관과 소송을 한 적도 있는데 한 15년 이상 그랬는데 계약서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계약서 없으니까 이제 그냥 뭐 피오나 뭐 세금 계산 이런 거 가지고 이제 뭐 대금 청구하고 막 그렇게 했었는데, 근데 그게 이제 내려와서 어떻게 보면 이제 간납업체나 뭐 이런 일부 그런 판매업자들조차도 계약서를 마련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전반적으로 다 해결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옛날과 달리 지금은 이제 모든 게 다 투명하게 가고 숨길 수 있는 게 없는데 이거를 계약서 작성 안 해가지고 그냥 말로 어떻게 하겠다 아니거든요. 사실은 결국은 이제 간납업체도 그렇고 우리 그 의료기기 판매업자도 그렇고 뭐 의료기업계 다들 계약서가 있는 건 누구에게나 사실 좋을 수밖에 없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계약서 사실은 어떤 계약서가 바람직하냐를 위해서 표준 계약서를 마련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워낙 다양한 업태가 있으니까 그걸 의무화한다 그러면 당장 반대 붙으셔가지고 입법이 될 수가 없을 것 같고, 권장할 수 있고, 다만 이제 복지부나 뭐 공정에서 힘이 좀 덜 시더라도 표준 계약서 그 버전을 여러 개를 해야 되겠죠. 이제 제품 특성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참조할 수 있는 조항들을 두면 훨씬 더 입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산업계 대표로 참여하신 의료기기 협동조합 고재영 부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간납업체의 불공정 행위나 대금 결제 지연 문제가 특히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에게는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간납업체 문제 해결이나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서 조합 차원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그리고 또 앞으로 어떤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정말 업계가 중소기업들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특히 이 대금 결제가 관련된 문제는 경영에 큰 타격들이 있습니다. 저희 특히 제조기업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국내 시장도 국내 시장이지만 이제 해외 수출하는 데 또 집중을 하시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왜 그렇게 됐냐면 국내에서 이런 경영에 대해서 또 이런 판매에 대해서 이런 불공정한 상황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보다는 수출을 통해서 판로를 좀 확보하시는 분들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저희 조합 차원에서 해야 될 노력은 또 이제 수출도 수출이지만 또 국내 시장에 대한 관심도를 다시 끌어올리고, 또 대표님들께 또 이런 불공정한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달라는 또 부탁을 좀 드려서 저희 조합 차원에서 목소리를 모으는 일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저희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하고, 또 이번 좋은 기회로 법안이 발의됐기 때문에 저희 조합 차원에서도 이 법안이 잘 또 시행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자, 이제 정부 대표로 오신 마지막으로 강준혁 보건복지부 양무정책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간납업체의 불공정 행위와 대금결제 지연 문제는 이 산업계의 자율적인 노력만으로는 해결이 어렵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따라서 복지부가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맡아야 할 핵심적인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는데, 아까 공정위 조사관께서 제시해 주신 이런 정부나 민간 협의체 구성을 통해서 해결하는 방안, 이런 것들이 결성된다면 보건복지부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보건복지 이제 아까 이제 의료기기 산업의 이제 다양한 측면을 이제 모두 언급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이게 산업적인 가치도 얘기를 하셨고, 국민의 어떤 보건 안전의 문제도 얘기하셨고, 국민의 어떤 장기적인 이제 고령화 시대 의료비 절감도 얘기를 하셨는데요. 복지부 같은 경우는 이제 공교롭게도 이제 그 모든 업무를 한 부처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협의체가 만들어진다면 이게 단순히 이제 공정한 유통 구조는 이제 목적이 될 수도 있지만 일종의 수단이어서 그 다양한 가치, 그다음에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저희가 일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좀 더 이제 균형 잡힌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협의체 구성을 하실 의향이 있으신 거죠? 제가 뭐 필요하면 이제 여기 발제자분들 의견에 따르면은 아까 식약처의 역할, 그리고 심평원의 역할, 그리고 또 공정의 역할, 또 복지부 역할 다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럼 일단 그러한 정부 협의체를 먼저 발족하고 이후에 이해관계자들이 포함되는 민간 협의체와 합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거 한 말씀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방식의 협의체가 될지 모르겠지만 우선은 이제 부처 간의 긴밀한 협조는 필요하다고 당연히 생각을 하고요. 이게 뭐 복지부만이 할 일도 아니고 뭐 식약처가 할 일도만 할 일도 아니고 모두 다 각자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분절이 없이 되도록 저희는 이제 노력을 할 거고 필요하면 이제 이게 협의체 형태가 될지 뭐 지속적인 이제 소통의 채널이 될지는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이로써 다음은 이제 발제자들과 그 패널들 사이에 발표자들 사이에 질문이 있으시면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플로어에 질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발제자들 간에 또는 패널들 간에 서로 궁금하신 부분 없을까요? 예, 없으시면 있어요. 네, 말씀. 저 부탁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정부 측에 의료기기 아까 이면수 조사관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의료기기가 높은 가격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게 간납 이슈잖아요. 지금 오늘 하는 얘기가. 근데 MRI나 CT나 수십억, 수백억 되는 의료기기는 간납이 운영을 안 합니다. 이거는 완전히 별개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치료재료, 그다음에 보험 급여가랑 연관돼 있는 그쪽을 좀 저희가 중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 수십억짜리, 수백억짜리 의료기기랑 섞어버리면 이게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반드시 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간납은 그런 장비는 구매하지 않아요. 병원에서 병원 설립할 때 미리 다 결정이 나는 거거든요. 그거랑 섞으면 얘기가 끝이 안 납니다. 이해관계자들 이렇게 모여 있을 때 간납이 거기서 이렇게 막 흐려지거든요. 그 부분을 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반영을 해서 제도 개선할 때 반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원주에 있는 의료기기 제조업을 하고 있는 회사에 근무하는 강진기라고 합니다. 그럼 먼저 이렇게 그 제조업체 입장에서 어려움들에 대한 것들을 이해하시고 이런 법안을 주시는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다만 이제 제가 한 두 가지 그 말씀을 듣고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간납업체에 대한 문제에 대한 것들을 언급해서 이 부분들을 개선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이제 공급업체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그거에 대한 부분에 대한 근간의 문제는 간납업체 자체의 문제도 있겠지만 병원과의 관계 설정에 대한 부분에서 발생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은 마진에 대한 부분들도 사실 뭐 미국 사례나 해외 사례에서 보겠지만 적정한 부분의 운영 수익에 대한 부분을 간납업체에 보장을 한다면 그 부분에서의 과도한 부분에 대한 수익에 대한 부과를 공급업체에 하진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과연 병원과 간납업체의 관계에 있어서 적정한 부분의 운영 위탁 대행 수수료를 내지는 비용을 받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인지에 대한 부분에서부터 출발했는지가 사실은 궁금하고요. 왜냐하면 아까 대금 결제 말씀을 하셨는데 간납업체에서 공급업체의 대금 기한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 가지 어떤 기한이 있긴 한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는 3개월, 어떤 경우에는 6개월 이런 부분들을 봤거든요. 근데 저희가 알기로는 그 대금 결제의 기한도 간납업체에 설정을 한 것이 아니라 병원이 간납업체에 지급하는 대금에 대한 부분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에는 이제 뭐 나름대로 검토를 하시고 법제를 하시면서 병원과의 간납업체와 공급업체의 체인을 가지고 검토를 하신 부분에서
이 부분에 일정한 부분의 결론이 나왔는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거를 한번 답변을 좀 듣고 싶고요. 두 번째는 그 대금 결제 부분 아까 이제 의료기기법 18조에 근거한 부분에서 유천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6개월에 대한 부분에 대한 기한 설정을 하셨는데 뭐 이게 이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듣기로는 의약품에 대한 부분에서의 어떤 의약품법에 관련된 부분에서 6개월에 대한 기한을 가지고 이거를 아마 제가 생각에는 생각을 하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기본적인 부분에서는 대금의 결제는 6개월의 기간이 아니라 사실은 납품일로부터 바로 지급해야 되는 게 일반적으로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위메프 얘기를 하셨고 뭐 쇼핑몰 얘기를 하셨는데 대부분의 네이버도 마찬가지고 결제를 하는 순간에 일주일에서 한 달 이내에 대금을 납입을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6개월이라는 기간 설정은 사실 너무 공급업체 입장에서는 상당히 긴 기간이다. 왜냐? 지금 현재도 1개월에서 4개월 정도 받고 있는 부분들을 6개월이라고 설정을 해놓게 되면 사실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 반대로 얘기하면 그거에 대한 면제 규정을 주는 부분까지도 될 수 있는데 과연 이 기한을 왜 6개월로 설정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부분에 답변을 좀 받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질문 감사합니다. 이 부분들을 우리 윤성민 부위원장님 답변 가능하실까요? 네, 좀 말씀드리기 살짝 조심스럽긴 한데요. 일단 첫 번째 질문 주신 내용은 제가 이해를 할 때는 일단 그러니까 저희와 간납업체와의 관계도 있지만 간납업체와 병원과의 관계를 이해를 바탕으로 지금 우리가 이야기와 생각을 전개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현장에서 계속 맞닥뜨리는 상황이 어떤 간납업체가 갑자기 결제 기한을 연장하겠다라고 통보가 왔을 때 그 바탕이 사실은 그 간납업체도 병원에서 대금 결제를 연장하겠다라는 통보를 받은 이후에 저희에게 그렇게 이제 전가가 되는 부분이라는 그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는 분명히 가지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이해 없이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지금 아까 그 강준혁 과장님께서도 이야기 주셨지만 저번 주에 있었던 어떤 그런 법제화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제약업계에서 그걸 회피해서 하는 그런 게 발생하고 있죠. 법제화를 한다고 모든 게 그 안에서 잘 이루어질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여기서 우리가 논의하고 싶은 건 그런 법제화가 시작점이 돼서 앞으로 더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구조로 이제 가야 되지 않는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이야기 주신 부분은 제가 좀 답변 드리기는 좀. 두 번째 질문은 예, 저기 우리 최 변호사님께서 법제화 법률가시니까. 네, 사실 지금 그 대표님 말씀하신 거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사실 이제 법 조문은 6개월 이내로 되어 있죠. 그래서 기존에 뭐 30일 만에 하던 거, 뭐 90일 만에 하던 거 이거를 이제 6개월로 늘리라는 이야기는 아닌데 충분히 이제 반대 해석해 가지고 6개월 이내만 하면 되니까 우리가 이때까지 너무 잘해줬네. 예, 그런 우려가 있다는 건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그 거래 관행이라는 게 있는데 법이 이렇게 된 게 목적이 6개월로 늘려주는 게 아니라 6개월 이내에는 반드시 하라고 강화를 시키는 건데 그걸 거꾸로 해석해가지고 하는 건 합리적인 해석은 아니라고 보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 뭐 반대 논리를 제시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또 그 간납에 대해서 좀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간납을 이야기할 때 간납을 구별해야 됩니다. 사실은 다 똑같은 게 아니라 대형 전문 간납이 있고 재단 간납이 있고 그리고 일반 간납 업체가 있습니다. 대형 전문 간납업체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서면 계약서를 쓰지 않는 경우는 잘 없죠. 대부분 다 쓰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런데 이제 재단 간납이나 특히 이제 일반 간납으로 내려가면 그러면 진짜 계약서 없는데 일반 간납이 이제 어떤 병원들하고 거래하는지 아시잖아요. 그런 병원들하고는 간납 없이 거래할 때도 계약서 없이 거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관행들이 있어가지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대금 결제 기한도 사실은 여기 이제 저희 이제 그 우리 개정안에는 뭐 의료기관도 다 포함될 수 해석이 될 수 있게 돼 있긴 하지만 그 부분은 이제 조금 더 정치하게 해서 의료기관하고 간납 내지는 이제 그 판매업자 사이의 결제 기한 그리고 또 이제 간납하고 이제
그 의료기기 업자들, 제조 수입 업자들의 그 결제 기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정치하게 정리를 하는 게 원활한 입법에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예. 또 추가 질의 있으세요? 네, 제가 그 말씀을 드린 이유는 대금 기한에 6개월을 말씀드린 이유는 뭐 심평원에서도 여기 뭐 자료에 있지만 모든 대금은 40일 이내에 지급을 하게끔 되어 있고 환자들도 모든 결제는 치료를 받고 나서 그거를 후불로 결제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렇다면은 제도업체 입장에서는 모든 원료와 인건비와 기타 물류 비용은 그거에 대한 해당하는 일의 모든 부분들을 비용 부담을 하는데 이거를 병원에서나 간납업체에서 이걸 6개월 기한이라는 부분들을 하는 상당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수익에 대한 부분에 대한 모든 부분들은 병원과 간납업체가 지는데 왜 그 부분의 부담을 6개월이라는 기한 내의 부담을 왜 공급업체가 져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합당한 설명이 되어지지 않으면 대다수의 제조업체 입장에서는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 같거든요.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그거에 대한 단가가 높고 지속적인 거래가 되고 그거에 대한 수익이 확보되니까 그리고 또한 그 기업들이 상당 부분 대기업화되어 있기 때문에 감수할 수 있는 정도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같은 중소기업과 이외 영세한 기업들은 6개월이라는 대금 기한에 대한 부분을 법제화시키면 오히려 그 부분에서의 부담들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합당한 부분에서 6개월이라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어떤 이유에서 6개월이냐라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해를 시켜줄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예, 질문 감사한데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걸 사실은 대답할 수 있는 전문가들, 말씀하시겠어요? 저희 이런 내용들에서 이제 같이 논의했던 사람 중에 하나로서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저희가 힘이 없어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소한 제약회사만큼만 그쪽만큼만 보장받고 싶다라는 게 저희 1차적인 소망입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보장이라도 받고 그 다음에 얘기를 해야지 그것도 안 되는 상황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저희 현실이어서 이런 자리를 만들어서 좀 도와주십시오 말씀드리는 자리가 된 것 같습니다. 예, 저 공감하는데 사실은 법제화가 우선적으로 지금 해결돼야 될 문제이죠. 유통구조 질서에 대해서. 근데 사실은 원하시는 모든 걸 다 법안에 담아버리면 사실은 이해 당사자들 간의 충돌이 엄청 심할 겁니다. 그리고 법제화가 통과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일단 우선적으로 법제화를 시키고 이후에 차근차근 일단 표준 계약서도 이제 권장해서 의무화로 가고 이런 스텝을 밟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일단 우선적으로 우리 김선민 의원님 발의하신 개정안이 빨리 법제화가 됐으면 시작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플로어에서. 없으신가요? 추가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마무리 발언을 해도 되겠습니까? 추가 질의 더 이상 없습니까? 제가 한마디만 좀 해도 될까요? 예. 배성인 교수님. 네. 들리시죠? 예. 아까 이제 의료기기 업체 분도 질문하셨고 아마 거래에 여러 단계가 있다 보니까 병원이 실질적으로 그걸 사용하고 사용해서 이제 환자 통해서 진료를 하고 신병원에서 돈을 받고 그 돈이 간납업체로 가고 간납업체에서 결제하고 이런 그 단계 때문에 아마 좀 시간을 고려해서 6개월 이내라고 아마 정한 것 같아요. 바로 갖고 있던 돈을 갖고서 지급하면 제일 좋겠지만 이제 오늘 논의 관련해서 좀 한 가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동안에 여러 차례 제가 이제 정책 개선 방안 중에 하나로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뭘까? 그러니까 GPO라고 뭐 하는 그 업체 구매 대행 업체 이제 우리가 간접 납품 업체가 이제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병원과 이제 간납 업체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외국의 사례를 보면 일단 간납 업체가 존재하는 이유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병원을 위해서 구매 비용이 절감될 수 있다. 두 번째는
이 제품에 대한 재고 관리를 효율화할 수 있다. 누가 대신해주고 제때에 이렇게 가져올 수 있고 그게 뭐 간압이든 여러 방식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면 정말 이런 기능들이 제공되고 있느냐를 봤을 때 재고 관리 효율화는 어느 정도로 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제도에 가장 큰 악용되고 있는 어떤 근본 틀이 뭐냐면 실거래가 상환제거든요. 그러면 간납업체가 공급업체로부터 저렴하게 구입을 한다고 칩시다. 70% 가격에 상한 금액, 그러니까 실거래가 상한제 상한 금액의 70% 수준의 거래를 한다고 쳐요. 그러면 병원은 어쨌든 지금 표면적으로 대부분의 거래가 100% 금액으로 구입을 합니다. 다른 대리점이나 도매업이나 간납업체를 통해서. 그러면 간납업체는 30%를 간납업체가 가져요. 그럼 병원은 구매 대행 업체를 통해서 구매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는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특수관계에 있는 이 간납업체 같은 경우는 2022년에 이제 실태 조사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강제는 아니었고 일부 업체와 병원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었고 그때 제가 협의체나 그 자문위원으로 활동을 했었는데 그때 보면은 대부분 이제 6개월 이내에 지급하고 있는 걸로 나와 있었고 이제 다는 아니니까 그걸 꼭 신뢰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실제로 이제 특수관계에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의 10에서 15%를 병원 그러니까 증여세로 납부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방어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근데 이 GPO가 왜 밸류 체인에서 의미가 있느냐는 구매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야 되는데 병원이 사실은 병원은 상한 금액으로 구입해요. 그러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가 고시가이거나 아니면 이 절감한 비용을 병원과 우리 규제 당국이 공유할 수 있는 미국의 메디케어에 있는 쉐어드 세이빙 프로그램 같은 경우 그러니까 뭐 30%를 세이브했다면 10%는 병원이 가져가고 20%는 국가나 규제 당국에 귀속되는 그래서 나중에 장기적으로는 상한 금액이 인하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이론적으로는. 근데 지금 그런 제도가 없어요. 모든 업체도 수가가 인하되는 걸 원하지 않고 병원도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에 저가에 구매할 인센티브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특수관계에 간납업체를 설립한 다음에 여기에서 싸게 구입해서 어떤 형태로든 기부를 하든 그 법인을 통해서 병원으로 수익이 들어오는 게 낫겠죠. 어차피 그 차액만큼은 보장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결국엔 상한 금액으로 구입하게 되는 거고 그렇다면은 구매에 따른 재고 관리 효율화 효과는 있느냐? 그건 어느 정도는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죠? 업체마다 관행마다 좀 다를 수는 있지만 그러면 이제 30%만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구매 비용이 절감된 30%만큼 그러니까 결국에는 간납업체가 100%의 병원에 납품하고 자기들이 30% 마진을 가지게 되는데 이것만큼 병원에게 재고관리 효율화에 해당되는 비용을 서비스를 해주고 있느냐 이게 관건일 수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럼 왜 존재해야 되느냐? 이 가치 사슬에서 간납업체가 왜 존재해야 되느냐? 무용론이 제고되는 거고 또 병원 입장이나 또 간납업체 입장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기능을 하는 게 있다. 이런 논리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좀 정리해야 되고 장기적으로는 우리 실거래가 상환제를 어떻게든 좀 상한 금액으로 수렴하는 실거래가가 수렴하는 어떤 문제점을 좀 개선할 수 있는 형태로 제도적 보완이 좀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말씀을 늘 드렸거든요. 근데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뭐 지금 뭐 거래 대금 문제라든지 뭐 각종 뭐 여러 가지 행포 문제를 해결한다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우리 건강보험 재정 절감에 기여를 한다든지 그 절감된 비용을 갖고서 저렴한 비용의 고품질의 의료기기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유인 효과는 별로 없을 거라는 게 제가 좀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제 의원님과 또 이 정부 당국에서 같이 고민을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배성일 교수님 감사합니다. 예, 그럼 이제 오늘 토론회에 함께해 주신 발제자분 그리고 패널 토론자분들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과 함께 또 오늘 끝까지 자리 지켜주신 김선민 의원님께 깊은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공정하고 투명한 의료기기 유통구조 선진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심도 깊은 논의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논의를 통해서 의료기기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이 필수적이고 이를 위해서 산업계와 정부 그리고 언론, 법조계가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간납제도 문제는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고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서 풀어야 할 공통 과제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오늘 토론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을 앞으로 정책과 제도 개선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되기를 기대하면서 이상 패널 토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예, 류기아 교수님 감사합니다. 저 행사를 마치기 전에 오늘 자리를 김선민 의원님께서 마련해 주시고 끝까지 함께 하고 계시는데 제가 마무리 말씀 좀 청해 듣겠습니다. 예. 아까 6개월이 이제 네이버의 결제일과 비교하면 굉장히 비현실적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은 치료 재료, 의료기기, 또 의약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나라에서 이 거대한 시장이 돌아가는 근본 원리의 근본 이 엔진으로서 작동하는 것이 건강보험이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작동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해 보니까 심평원이 굉장히 잘못하고 있는 것 같네요. 심사 기한이 늦어지고 지급기일이 늦어지고 이러면서 이 모든 원인을 제공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또 환자들이 돈을 먼저 내지 않고도 직접 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데 또 우리나라 의료 시장 혹은 의료 제공 체계의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배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간납업체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제기되는 것이 건강보험 제도하고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료 시장, 의료기기 시장에 대한 규제뿐만 아니라 근원적인 대안도 함께 모색해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걸 기다리다가는 이 의료기기 공급업체들이 전부 다 특히 중소업체들이 고사될 위기에 놓여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급하게 저희는 사실 이게 급한 게 아니라 굉장히 오래된 문제인데 지난 국회 21대에서도 제기됐던 문제고 계속 지속적으로 제기됐지만 이제라도 빨리 제기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법을 발의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입법뿐만 아니라 이제 실태조사 되어야 되고 표준계약서 있어야 되고 삭발 단식에 준하는 여론 환기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식은 절대 하시지 마실 것을 제가 권유드립니다. 그 여론 환기에 있어서도 국회가 해야 할 일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의약품에 비교한다면 우리나라 치료 재료 혹은 의료기기 시장이 더 활성화되어야 하고 이 모든 문제들이 함께 논의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복지부에서 오신 광준혁 과장님, 이면수 조사관님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면 이 문제를 함께 해결해 가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조국혁신당은 사회권 선진국을 건설하는데 우리의 미래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을 구현해 가는 데서 반드시 공정한 사회를, 공정한 경제 체제를 통해서 그것을 건설해 가는 것이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향해서 조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분투하겠습니다. 올해 정기 국감에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이것으로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님, 신장식 의원님과 한국의료기산업협회가 공동 주최한 공정하고 투명한 의료기기 유통구조 선진화 방안 국회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일 진행한 공정하고 투명한 의료기기 유통구조 선진화 방안 국회 토론회는 공개 토론에서 녹화되어서 국회 정책 영상 플랫폼 홈페이지에 정책 세미나 영상으로 게시될 예정입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의료기기 산업 유통 분야의 합리적인 정책 수립 방안을 위해 함께 지혜를 모아주신 참석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모두 안녕히 가십시오.